유형이죠, 무형이죠 파트를 배우지 않았으니 이걸 설명해도 100% 이해가 안 되지. 한 7, 80%는 되겠지만 이해가. 자,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무형위조죠. 반드시 공무원 A가 A 명의의 문서에다 허위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으면 작성 변개, 만일 갑이 A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내면 이건 뭐야? 다르면 위변죠. 다르면 위변죠. 아주 기본적인 구별 방법입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딱 봐도 A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A 아닌 B, C, F, 갑, 을 이런 자들이 A 명의의 문서를 만들면 그건 무조건 위조거든. A가 공무원이면 공문서 위조, A가 개인이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지.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A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고 A 이외의 자들은 범할 수 없어요. 진정 신분범 맞나? 맞아. 바로 이 A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 신분범인 겁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공무원 A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혹시 민원인 F가 A를 속여서 A도 모르게 문서를 작성케 한다면 이게 지금까지 말하면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A를 속여가지고,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 A를 속여서 A로 하여금 허위 공문서를 만들도록 했으니까 얘는 몰라요. 알면 이제 알고 이랬다면 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얘는 교사범이나 방조범 이렇게 되겠지. 모르니까 얘는 A는 무죄지. A가 무죄인 이유는 뭐야? 구성요건, 위법, 책임. 무죄라면 셋 중에 하나야, 틀림없이. 이거 봐. 형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왜 무죄인지를 지금 모르잖아. 구성요건에 착오인데 일반적인 착오는 과실범이 되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과실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는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구성요건 단계에서 A는 무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접정범이 바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이용하거나 위법하지 않거나 책임 없는 자를 이용하는 거니까 얘가 간접정범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돼, 안 돼? 안 돼요? 왜? 얘가 간접정범이 되려면 바로 그 정범으로서의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이 없는 놈이 신분이 있는 놈과 함께라면 얘는 허위공문서 작성, 얘는 교사범 이렇게 되겠지만 얘 없이 얘 혼자서 정범이 될 수는 없어요. 무죄야, 무죄. 이게 무죄라고. 무죄인 겁니다. 자, 따라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해서 문서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문서 내용의 진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공문서의 무형 위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주체, 바로 직무에 관해서 문서 도화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 신분범이고 공무원이라도 작성 권한이 없으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죠. 만일 C라는 공무원이 A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이건 다르면 위변죠. 이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 A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는 걸 알 수 있죠. 한편 2번 작성권자를 보조하거나 공문서에 보충 기재할 권한만 위임받은 자가 결제도 거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역시 이건 공문서 위조인 겁니다. 결제도 없이 작성했다는 건 이건 C가 A의 허락 없이 그냥 A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냥 위조야, 위조. 결제를 거치면 어떻게 되나? 결제를 거치면 A의 부하
부하 B가 결제를 올려서 A의 결제를 받아서 A 명의의 문서를 만들면 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안 되고 몰랐으니까 얘는 간접정범 돼. 얘는 간접정범 돼. 허위라는 걸 모르고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하도록 했는데 얘는 일반인이라서 일반 사인이라서 공무원의 지위가 없으니까 간접정범이 안 되지만 얘는 간접정범이 된다고. 왜? 얘도 공무원, 얘도 공무원. 둘 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 간접정범 성립됩니다. 이건 간접정범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점이 걸리고 여러 가지 판례들이 여기 다 걸려 있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수십 개의 판례가 다 엉망진창이지. 다 외워야 되는데 그게 외워지질 않죠. 그래서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 결제 없이 호적 정정을 했다면 이건 공문서 위변조가 되지만 결제를 올려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객체는 공문서 공도하고 행위는 작성 변개입니다. 허위 작성, 권한 있는 자가 문서도하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고 거기 실제로 원본과 대조도 안 하고 원본 대조필이라고 기재한 거 대조도 안 한 주제 은제 대조했다는 이 대조필 이 자체가 허위지. 대조를 안 했는데 또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두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거 이거 판례입니다. 한편 기억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 수리하는 경우 다수설은 사실 볼 필요도 없는데 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경우에만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만 판례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아닌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경우에도 이거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신고사항이 허위인 걸 알면서 허위, 호적부에 허위 기재한 거 이게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이죠. 한편 니은 권한 있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일정한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문서의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자, 판례 정리.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한서인 건축허가 통보서를 작성해서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거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 안 됐는데 이 1번 판례와 2번 판례는 그래서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자,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부하 공무원이 결재를 올려서 이 담당 작성 권한 있는 자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얘는 뭐라고 그랬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왜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이 판례가 여기 나올 게 아니라 저 뒤에 간접정범 성립 여부 다음 페이지에 여기 나와야 할 판례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책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거기 나와야 설명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는지를 위치가 여기 나와 있는 판례가 아니지. 간접정범에 있어야 할 판례가 여기 나와버린 거야. 이건 간접정범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시험에다 너댓 번 나온 거야. 이 판례는. 왜? 이것도 알아야 틀려. 개코나 이 구조 자체를 모르는 것들은 그냥 맞춰.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이거 그냥 맞춰. 이거 뭐 안 되나 보다. 뭐 그냥 그래 퍽 찍으면 되거든. 맹한 것들은. 그런데 조금 배웠다면 부하 공무원이 결제 올려가지고 하면 이거 간접정범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공부한 학생들이 틀려. 이게 예외입니다. 간접정범이 원래 되지만 허가라는 것은 자 비록 군수가 요놈이 올리는 결제 서류에 허위 내용의 기재가 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 허가라는 건 뭐야?
건축 허가를 내가 이거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근데 이 자식이 부하 공무원 놈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이거 해줘야 되는 겁니다. 뻥카를 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럼 해주지 뭐. 그래서 군수가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군수 명의의 허가서가 나갔다고. 자, 군수 이거 허가했어 안 했어? 했지. 요놈한테 속긴 속았지만 허가를 해줬고, 허가를 해줘서 허가장이 나갔으니까 이 허가 자체는 뭐 이건 허위 아니거든. 허가한 걸 허가했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 다만 군수가 요놈이 속여서 허가를 해준 거지만 허가한 건 맞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허가서에 허위 결제를 올려가지고 허가서 발급받도록 한 건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안 됩니다. 허위가 아니라서. 허가한 거 맞으니까. 그래서 이 건축 허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허가서는 부하 공무원이 허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 뭐 결제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낸 경우,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모든 허가는 99% 허위 공문서 작성 안 된다고. 왜? 허가해 준 건 맞으니까. 허가를 안 한 걸 했다고 뻥카를 치면 이건 허위지만 허가를 해준 걸 했다고 했으니까 허위 아니라고. 같은 논리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해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해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과세 표준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했다 하더라도 세액 계산서에 허위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역시 허위 기재가 없으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 안 된다고. 자,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간한테 27%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18%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21억인 경우, 예를 들어서 27%면 세금이 2,700만 원 부과돼야 되는데 18%를 적용해서 1,800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자, 이때의 1,800만 원 혹시 27%를 적용하면서 1,800만 원을 부과했다면 이건 허위지. 그러나 18%를 적용하면 1,800만 원이 맞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뭐 허위가 아니고 허위가 아니니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가해자와 피해자 관련자 진술서만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사고 원인 기재란 중 사고 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거, 이걸 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변계란 뭐 정상적인 문서의 뭐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누가 변계를 해야, 얘가 변계를 해야 변계지. 얘가 변계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나 B 이 값이, 이건 변계가 아니지. 변경을 하면 얘는 무슨 죄예요? 공문서 변조죄가 되는 거예요. 공문서 변조. 얘만이 변계를 저지를 수 있지 얘들은 변조가 된다고. 변조. 따라서 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의 문서에다 손을 대야지 딴 놈이 손을 대면 변조가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주관적 구속 요건 당연 고의 있어야 되고 고의 없으면 과실범인데 과실범은 무죄라고 그랬어요. 판례 이것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온 거죠.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장 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 사무를 좀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 조사한 다음 나옵니다. 출장 조사 내용이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 복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전혀 허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작성했는데 허위가 돼버린 거지. 뭐야? 과실 허위 공문서 작성이야. 그래서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출장 일자만 작성 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겠다는 고의는 없었던 겁니다. 왜? 진실이라 확신하고 적은 거니까. 한편 바로 밑에 공중 담당 변호사가 뭐 두 번째 줄 거기 찍힌 도장이 당사자 본인 것임을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을 한 것처럼 기재했다. 뭐 확인도 안 했으면서 했다고 거짓말을 기재했으니까 이건 허위이고, 역시
이건 여러분들과도 직접 관련되죠. 자, 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할 때는 뭐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해야죠. 그 현행범 체포서에는 체포 사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을 고지도 안 했으면서 고지했다고 현행범 체포서에 기재를 했다면 이건 뭐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네 가지 고지사항이 뭐야? 체포할 때 여기 두 개는 나왔고 체포 사유, 변호인 선임권 두 개가 뭐야? 이 학생 좀 봐. 이 학생 좀 봐. 그 순경시험에 4번 나온 거야. 체포할 때 묵비권 고지 안 하는 거. 묵비권은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고지해 주거나 피고인 재판할 때 고지해 주는 거지. 사람을 체포할 때 무슨 묵비권을 고지해 줘. 미국은 그래. 미국 미란다는 체포할 때 고지해 주지만 우리나라는 체포할 때 고지해 주는 거 아니야. 묵비권. 그러니 이런 기본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묵비권 퍽 찍어가지고 틀려봐. 한 문제 또 날려먹고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그냥 순식간에 반 토막이 나는 거야. 50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념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 형사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체포 이후 고지돼도 4가지를 모르면 님은 그럼 순경을 시켜줘도 사람을 어떻게 체포할 거야? 체포할 때 4가지를 고지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데 어쩔 거야? 아이 거기서 또 이제 폰 꺼내가지고 법조문 확인해야지. 피자가 다 알아. 아이고 김승규 형 까먹었구나 너. 근데 가르쳐줄 거야. 가르쳐줘. 요즘에 피자놈들은 경찰 갖고 놀아. 거기서 포수 있게 쫙 고지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5번 이상 나왔지. 이런 걸 모르고서야 어떻게 형사법 수험생이라고 하느냐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마지막이 말아 바로 저 학생이 틀린 거. 묵비권 아니라 묵비권 대신 변명할 기회야. 변명할 기회. 그거 묵비권으로 시험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야. 그거 지금은 전부 틀렸어. 박스 문제로도 나와서 다음 중 체포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게 몇 개냐, 긴 게 몇 개냐. 요거 3가지 고르고 이 묵비권 고르면 안 돼. 그래서 그 4가지를 고지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고지해 줬다고 체포서에 기재했다면 이거 뭐 허위 공문서지. 허위지. 고지도 안 한 걸 했다고 했으니까.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예, 그래서 내가 형법 강론에서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걸 중시하는 이유가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를 하나 이해하려면 총론에서 배운 내용이 거의 다 여기 다 쏟아져 나와. 그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고리처럼 엮여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 노량진에서 형법 공부하는 인간들 치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80%가 안 돼. 80%가 뭐야? 20%도 안 돼. 8, 90%는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거야. 최소한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를 이해하려면 일단 간접정범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알아야 되고 공범과 신분을 알아야 되고 뭐 진정신분범 그리고 간접정범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이걸 알아야 개코나 판례를 분석할 때 이게 왜 되고 왜 안 된 건지를 알지. 조금 아까 이미 설명서 다 나왔어. 반은 나왔어요. 자, 알다시피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A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A 아닌 F가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는 없어. 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이 아닌 놈을 어떻게 공무원을 이용해서 저지릅니까? 얘가 얘를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있어. 얘는 얘를 간접정범 형태로 이용할 수 있어. 얘는 공무원 신분이 있고 정범이 될 수 있는 놈이니까. 그러나 신분 없는 놈이 얘를 이용해서 간접정범으로 범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일반 개인이 공무원한테 호적 신고할 때 자기 아들 나이를 막 2살씩 팍팍 줄인다든가 그래서 호적 기재, 지금은 이제 가족등록부죠. 그 가족등록부 기재에 생년월일이 몇 달씩 몇 년씩 차이가 나게 기재했다면
아니 호족부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간접정범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공무원한테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뭣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기재를 하도록 하는 이 간접정범 형태의 이 범죄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자 바로 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는 범죄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공문서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공정증서 원본 등에 해당되는 공문서에 허위 신고를 해서 허위 기재를 하도록 하는 범죄, 이게 바로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험에 또 나와. 어떤 것들이 그럼 이 원본 등에 해당되느냐, 해당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 시험에도 나왔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형태로 범해지는 범죄를 골라라. 뭐 독립행위의 경합, 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뭐 자살 교사방조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정답이 뭐야? 이거야,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형태로 범해지는 범죄, 요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요것도 중요해. 그러나 얘는 뭐는 있으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있으니까, 비록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갖고 있는 놈이니까 얘가 얘를 속여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하면 요 놈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된다고. 시험에 또 많이 나온 거, 결재를 안 받고 작성하면 뭐라고? 결재 안 받고 작성하면, 저봐, 지각을 하니까 또 모르지. 결재 안 받고 작성하면 지난 시간에 필살기 알려준 거 외워봐. 여봐. 이래니까 이제 또 삑사리가 나오는 거지. 자기가 자기 거를 위조, 자기가 자기 거. 저봐, 필살기를 까먹었으니 저런 또 헛방이 또 나오는 거야. 같으면 작성 변개, 다르면 위변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 벌써 이게 필살기를 까먹어서 나오는 거라고. 같으면 작성 변개, 다르면 위변조. 다르면 뭐? 위조라고. 위조.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야. 이것도 여러 번 나와, 시험 문제. 위조가 된다는 거. 자, 따라서 간접정범의 성부, 비공무원이 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이용하는 경우 통솔 판례는 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나, 공문서에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보조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건 허위 공문서의 작성죄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그렇죠? 요거 공무원이 한 경우에 간접정범 인정, 공무원 아닌 자가 한 경우 간접정범 불가능.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이제 봅시다.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요 아래 나오는 판례들은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간접정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답이 나와야 된다고.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해서 공문서를 기한,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한하는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서명 달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작성토록 했다면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밑에 2번 호족계장이 면장 결재를 받아 허위 내용의 호족부를 작성,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역시 바로 밑에 판례 두 번째 줄 끝부분 담당 계정이 네 번째 줄 최종 결재자인 을이 차례로 결재를 해가지고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이거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자동차 운송 사업의 변경 허가는 이건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입니다. 이건 서가 아니야. 서가 아니라 그냥 변경 허가를 한 경우 간접정범되고. 다음 페이지에 역시 첫 번째 줄 중간 출원 사유가 허위인 사실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인허가 처분을 하도록 한 거. 요거는 원칙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인허가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만약 이 자식이 뭐였다면 공무원이었다면 이거 뭐 더 이상 추론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업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대해서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를 받아낸 경우 예, 허위 공문서 작성지에 간접 정범은 안 되고 요거 부하 공무원이래잖아. 부하 공무원이면 맞아 미안. 아무리 부하 공무원이라도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이거 잠깐 또 착각했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허가는 원칙적으로 간접 정범 안 된다고. 간접 정범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허가는 간접 정범이 안 되니까 그럼 얘가 무죄냐? 얘가 무죄냐? 뭐? 허위 공문서 작성지에 간접 정범은 안 되지만 뭐? 속여가지고 요 허가 처분을 한 요 부분이 뭐? 요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거야. 상사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허가해서는 안 될 걸 허가하도록 만들었으니까 허가를 해줬으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지에 간접 정범은 안 되지만 허가해서는 안 될 걸 허가해주도록 속였으니까 이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요. 이게 이제 위기에 의한 공집방 요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만약 허위 공문서 작성지에 간접 정범이 됐다면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안 되지. 그건 안 되고 그냥 허위 공문서 작성지에 간접 정범만 될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위기에 의한 공집방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공정증서 원본이 아닌 공문서에다가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얘가 허위 기재를 하도록 했다면 몰랐으니까 얘 안 되고 얘는 간접 정범 안 되고 간접 정범도 안 되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간접 정범 안 되고 혹시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되면 부실기재죄라도 되지만 공정증서 원본도 아닌 공문서에다 이게 이제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야. 이게 시험에 나온 주민등록증 이런 데다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그 주민등록 등본에 허위 기재를 하도록 한 것은 간접 정범도 안 되고 주민등록 등본은 공정증서 원본 아니거든. 원본 부실기재죄도 안 되고 이때 A한테 성립될 수 있는 게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그랬지 항상 되는 건 아니야. 어떤 경우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온 판례가 여기다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금 구조 안에 걸려 있는 판례만 해도 수십 개가 넘어. 어떤 경우에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온 겁니다. 이건 업무방해죄도 마찬가지야. 이때 이 담당 공무원 A가 이 인간이 제출하는 서류가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충분한 심사 자체를 멍청하게 공무원이 불충분한 심사를 함으로써 뭐 허위인 걸 모르고 허위 기재를 했다면 이건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안 됩니다. 왜? 본인이 멍청하게 불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허위인 걸 모르는 거지. 얘가 속여가지고 얘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데 이 멍청하게 모르는 거지. 지가 멍청해서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 A가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인 걸 발견하지 못해서 허위 기재를 하도록 했다면 이건 뭐 요게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 위기에 의한 공집방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단어를 봐야 돼? 심사를 충분히 했냐 불충분하게 했냐 요걸 봐서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도 허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그 위기의 방법이 상당히 뭐
디테일하고 속아 넘어갈 만하기 때문에 이거 위계에 의한 공지방이 되는 거고, 딱 봐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걸 멍청하게 본인이 몰랐다면 이건 본인이 멍청한 거지, 얘가 이게 위계 방법이 너무 허술하니까 위계에 의한 공지방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왼쪽 아래 같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요거 하나만 예외를 인정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예? 다시 한번 부하공무원이 허위결제 올려가지고 허위기재를 하게 했다면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되지만 뭐는 안 된다? 허가는 원래 안 된다. 이건 간접정범이 안 되고 그 대신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공문서의 작성 권한자가 권한 없는 자를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아까 설명한 거죠. 얘가 얘를 이용해서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없지만 얘가 얘를 이용해서는 범할 수 있다고. 이건 신분이 있는 자니까. 한편 바로 밑에 약시 이 판례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판례죠. 경찰청, 이 경찰서 보안과장, 이 보안과장, 여긴 보안과장이 이름이 없죠? 갑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려고 P1이라고 합시다. 보안과장 P1이 갑의 음주를 눈감아 주려고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를 P2로 하여금 찢어버리게 하고 여기다 0074 이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요, 번호가 매겨지고 하도 돈 받고 봐주고 이래가지고 측정 딱 들어가고 번호가 찍히면 이건 못 바꿔. 이걸 바꿀 수는 없어. 이거 바꾸려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번호 찍히고 여기 갑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니까 갑의 부탁을 받고 보안과장이 부하공무원으로 하여금 찢어버리라고 한 다음 0074 이걸 없앨 수는 없어. 1.6% 예를 들어서 0.16% 뭐 나왔으면 0.05 이상이면 음주죠. 이 0.16 이걸 갖다가 0.00으로 처리하는 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이걸 변경을 못 해. 그 대신 갑을 봐주고 싶으면 뭐 갑을 빼고 여기다 누구를 다른 놈 을을 끼워 넣어야 돼. 그래서 0074 가짜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0.16% 갑이 아니라 을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걸 어디로? 음주 담당 경찰관 P3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주 담당 경찰관은 뭐 음주운전자 단속 처리부에다 0074를 원래는 누굴 기재해야 되는데 갑을 기재해야 되는데 얘들이 서류를 가짜를 보내가지고 을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을 0.16%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됐겠죠. P3는 0074가 갑이 아니라 을이 아니라 갑이 걸 모르고 기재를 했으니 이 허위 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P3는 몰랐을 것이고 얘는 무지야. 얘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넘기면 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얘도 경찰 공무원이고 얘도 경찰 공무원이라면 이건 뭐? 이건 간접정범 돼. 간접정범 돼요.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래서 세 번째 줄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치운전자 음주 측정 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 사실을 기재토록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죄수 국립병원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국립병원 의사는 공무원이자 의사니까 이거 뭐 얼핏 보면 허위공문서 공무원이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또 서류 이름이 진단서니까 허위진단서 작성죄 뭐 상상적 경합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의사인 공무원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으면 과거에 상상적 경합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어. 1950몇 년도에. 지금 벌써 60년 지났죠. 최근에는 이거 뭐 세 번째 줄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 옆에다 여백에다 과거 50년 전 판례 상경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 과거 50년 전 상경을 인정한 판례 있음. 판례가 있고 지금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떨어지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무조건 뭐 공무원 아닌 개인인 일반 의사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걸. 그 다음 이 허위공문서 작성이 동시에 직무유기에도 해당되는 경우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필살기로 알려준 거, 공무원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 자체가 이미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별도의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되지 않는 범죄들, 요것도 돌아가면서 7, 8번은 나온 거야. 순경시험에서만. 불러봐. 지금 여기 허위공문서 작성죄, 죄가 성립되는 한 직무유기죄라는 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뇌물죄하고는 상관없지? 수뢰 후 부정 처사가 또 되면 모를까? 그냥 뇌물은 아니고. 그다음 형사들이 나갔으니 튀라고 범인한테 알려준 사건. 범인 은닉도피죄.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자기 동료가 출동하니까 범인한테 뭐 형사들이 나갔으니 튀라고 알려준 거. 이게 범인 은닉도피죄가 성립되는 한 범인을 잡아야 할 직무유기죄 이거 따로 성립하지 않고, 또 오락실 변조기판 사건,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 오락실 변조기판을 증거로 확보한 걸 돌려주라고 해서 증거를 인멸한 범죄, 이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여긴 그냥 딱 한 줄만 나와버렸는데, 이때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와 직무유기에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가 하나 있어. 예외 판례가.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듯이 이걸 두 번째 줄 중간 위법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아닌 그와 관련된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양죄의 경합범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 담당 공무원 갑이 관내를 순찰하다가 A가 농지 불법 전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합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 농지 불법 전용이 뭐야? 논을 논으로 안 쓰고 뭐 오리 축사로 쓴다든가, 이거 논을 다른 용도로 못 바꿔요. 국가 허가 없이는. 농지를 불법 전용 용도를 바꿔버리는 걸 1월 14일 날 순찰을 돌다 적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상회복 조치해야 됩니다. A한테 당신 불법 전용했으니 과태료 내고 농지 원상회복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입 쳐닫고 있다가 이 인간이 대담하게도 7월 14일 날 전용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거 농지 이미 이제 오리 사육장으로 바꿨으니까 전용하게 해주세요 해서 전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자, 논이 밭으로 바뀌면 가격이 따블이고 밭이 일반 대지로 바꾸면 또 따블이야. 따라서 1억짜리 논이 바뀌는 순간 2억이 되고 대지로 바뀌는 순간 뭐 4억이 되는 거야. 완전 논하지. 담당 공무원하고 이거 짜옹거리가 되거든. 무려 3억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뭐 공무원 1억만 줘도 뭐 1억까지는 안 줘. 그냥 몇 천만 원만 줘도 허겁지겁하고 해주는 것들이 있지. 해주는 것들이 있지. 아베 부인처럼 학교도 세금 굉장히 거의 안 내거든. 오히려 지원금을 주거든. 그걸 갖다 학교 땅을 지가 그냥 불화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학교 땅 아닌 것처럼 서류 위조한 것만 200개가 넘고, 근데도 아베가 안 물러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그냥 한 방에 물러났는데. 그래서 전용허가 신청을 하니까 이 인간이 갑이 군수 A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거 원래부터 불법 전용이고 절대 허가해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결재를 올려야 되는데, 이 인간이 뭐 속여. 이거 허가 해줘야 됩니다. 전용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전용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졌다면 아까 봤듯이 군수 명의의 허가서는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보 안 됩니다. 이 인간이 뭐 자기 명의에다 뭐라고 불법 전용입니다 라고 써야 될 걸 뭐 허가해 줘야 됩니다 라고 쓴 거, 이게 바로 뭐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이야. 이게 결재 올린 게 행사고, 바로 이때 이 인간이 저지른 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가 성립되는 한 이때 수반되는 직무유기는 이건 뭐
이건 별도로 따로 성립하지 않지만 무려 6개월 동안 뭐 원상회복 조치를 안 하고 6개월 동안 이걸 방치해 놓은 거, 요게 바로 뭐 이게 직무유기라고. 그래서 이때의 직무유기죄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경합범위 된 건 뭐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할 때 성립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것과는 별개로 6개월 동안 방치한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가 이거 이타 입히였기 때문에 이게 실체적 경합이 된 거거든. 이게 실경이 된 거거든. 위법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아닌 그와 관련된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이 뜻입니다. 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출장 복명서에다 허위 기재를 한 건 이건 직무유기죄가 따로 안 되지만 6개월 동안 이 원상회복 조치를 안 하고 방치한 게 이 공문서 작성과는 뭐 별개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타입히로서 실체적 경합이 된 거예요. 딱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실체적 경합이 된 건 이 판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하면 돼?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안 된다. 그 다음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이미 설명했어요. 바로 이렇게 개인이 공무원한테 허위신고를 해가지고 공문서에 허위기재를 하도록 한 거 이걸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거고 넘어가서 의의 이미 설명했고 첫 번째 줄 중간 봅시다. 허위신고를 해서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나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여기다 줄 긋고 여기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다 외워야 됩니다. 부분에다 허위 기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객체는 공정증서 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특수매체 기록인데 공정증서 원본이란 바로 뭐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예를 들면 니은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 호적부, 부동산 등기부, 상업등기부, 화해조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정증서, 자동차 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필살기입니다. 디귿에 리을과 함께 다 정리되어 있는데 이 대장자 들어가는 거 다 원본 아닙니다. 한편 등본, 초본 다 아니야. 왜? 등초는 원본을 등초한 것이지 원본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원본에다 부실기재를 해야지 등본, 초본 이건 전부 공정증서 원본 아니에요. 마지막 주민등록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원본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부, 주민등록 초본 이건 주민등록 등초본은 여기에도 해당돼. 하여간 주민등록자 들어가는 건 전부 원본 아니야. 왜냐하면 주민등록의 원부가 바로 뭐 가족등록부거든. 가족등록부에서 넘겨받아서 주민등록부를 만들고 주민등록부를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부해주고 하는 거거든. 이 원부가 바로 가족등록부고 그리고 대장, 가옥대장, 뭐 토지대장의 원부가 또 뭐야? 토지등기부, 부동산 등기부거든. 바로 이 등기부가 원부고 토지등기부 아니죠.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이 등기부가 원부이고 그 등기부를 베껴 쓴 게 가옥대장, 토지대장인 거야. 대장자 들어간 심지어는 시험에 나왔던 뭐 운전면허 대장도 아니야. 대장. 운전면허 대장은 대장이거든. 시험에 나왔지? 운전면허 대장. 이것도 대장자 들어가는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요건 필살기만 알아도 어지간한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이건 7, 80, 8, 90을 다 풀 수 있어. 요것만 필살기만 알아도. 그래서 디귿 주민등록부, 인감대장,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공증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니라 사서증서, 공정증서가 아닌 사저증서, 사서증서, 선고인 명부, 법원의 판결 원본, 지급명령 원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그리고 조종조서 다 공정증서 원본 아니고 리을 원본이어야 되기 때문에 등본, 초본, 사본, 뭐 정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원본 아니에요. 한편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부동산 등기부 파일, 가족등록부 파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은 호적등초본을 띄러 가면 옛날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띄러 가면 호적등본 신청하면 이제 호적 공무원한테 써서 제출하죠. 주소, 이름 쓰고 호적등본 2통. 그러면 이제 이 담당 공무원이 저기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호적부를 가져다가 두꺼운 도화지 같은 데다가 펜으로 쓴 거, 사람 손으로 쓴 겁니다. 요걸 갖다가 복사기에 복사를 한 다음 원본 대조필 찍어가지고 동장 내지는 군수 도장을 찍어가지고 발부를 해주거든. 바로 그 도화지로 되어 있는 그 손으로 쓴 그 문서, 요게 바로 호적부 원부고, 호적부 원부를 복사해가지고 나온 게 요게 바로 이게 호적등본이거든. 요것만 원본이기 때문에 요건 제외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런데 요즘엔 호적등본,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 발부받은 적 있어요? 어떻게 해주는가? 컴퓨터로 그냥 팍팍 해주지. 컴퓨터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컴퓨터 파일로 돼 있어야 이걸 갖다 뽑지.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컴퓨터 작업을 했어요. 김대중 때부터 했어. 김대중 대통령 때 끝났어. 그때 이제 IMF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고 젊은이들 일자리 도움된다고 이때 원래는 한 10몇 년 두고 하려고 한 걸 그때 2, 3년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편해졌지. 집에서도 막 컴퓨터로 다 발부받으니까 그 전에 호적등본 이런 거 하나 발부받으려면 가가지고 막 한두 시간씩 막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바로 이 전자 파일된 호적부를 전부 다 입력을 한 거야. 이게 바로 이 전자 파일이지. 바로 이 전자 파일을 프린트해서 나오는 게 등본 초본이고, 요 종이로 된 호적부와 그걸 전자한 파일, 이게 바로 그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허위 기재를 해야지 등초본에 허위 기재하는 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한편 3.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다 포함되는데 시험에 나온 거야. 네 번째 줄 끝부분 사업자 등록증, 이거는 등록증과 달라. 원래 변호사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 등록증은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공문서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무슨 자격을 갖췄다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용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이야. 변호사, 법무사 아니면 공인중개사 등록증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세금 부과용이야.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은 안 돼.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록증은 해당되지만 행위 공무원의 허위 신고라서 부실 기재를 하도록 하는 거고,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걸 말하고요. 공무원이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뭐가 된다고? 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얘는 공범 이렇게 되지만, 얘가 몰라야 얘는 무죄, 얘가 바로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해야 부실기재죄, 안 해당되면 무죄. 단 그냥 싸그리 무죄로 하긴 너무 서운하니까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위계관 공직방이 성립된다고. 요 카테고리를,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부실기재,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판례 정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되는 경우, 안 해당되는 경우, 이거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이제 문서에 관한 죄 막바지야. 문서에 관한 죄 끝나면 저 뒤에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제외하고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갈 겁니다. 조금 쉬었다 갑시다.